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장석주 시인이 쓴 삶에 시가 없다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입니다. 몇 주 전부터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미루다가 오늘 낭독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목소리로 예쁘게 읽어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책이었는데요. 77편의 명시에 시인의 감상과 해설을 덧붙인 책입니다. 시도 물론 아름답지만 장석주 시인의 해설과 사색들이 참 많은 위로와 울림을 주고 있어서 정말 간만에 곁에 오래 두고 꺼내보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팍팍해진 마음에 윤기를 더해줄 참기름 한 방울 같은 부드럽고 진한 책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삶에 시가 없다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삶에 시가 없다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장석주 지음, 출판 포레스트 북스. 바다를 마주하고 따뜻한 봄날에 꽃이 피네. 하이즈. 내일부터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장작을 패거나 세상을 돌아다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양식과 채소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따뜻한 봄날 꽃이 핍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행복을 알리고 그 행복의 번뜩임이 내게 알려준 것들을 모든 이에게 알리겠습니다. 모든 강줄기, 모든 산봉우리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낯선 이들의 축복도 빌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이 찬란하길 바라고 당신에게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부부가 되길 빌겠습니다. 당신이 이 티끌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따뜻한 꽃피는 봄날 바다를 마주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떠돌다가 바닷가 마을에 정착해 살고 싶었다. 바닷가 마을에 집 한 채를 구해 홀로 외동딸을 기르며 밤에는 동화를 들려주고 싶었다. 우체국이 하나 있고 작은 도서관과 아침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내는 빵집이 있다면 작은 슬픔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봄날이면 붉은 동백이 탐스럽게 꽃을 피우고 나는 외동딸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어도 좋았으리라. 나는 혼자 중얼거리리. 내일부터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지 참 오래되었다. 각박하게 사느라 누군가의 안부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손바닥만한 텃밭조차 잘 건사하지 못했다. 실패와 시행착오가 잦았다. 꿈은 아득하고 가난은 쓰라렸다. 늦었을지 모르지만 친척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알리겠다. 강줄기와 산봉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티끌 세상에서 무사하기를 빌겠다. 당신과 따뜻한 봄날 오렌지꽃 피는 바다에서 만나기를 꿈꾸겠다. 기러기 메리 올리버. 착하지 않아도 돼. 참회하며 드넓은 사막을 무릎으로 건너지 않아도 돼. 그저 너의 몸이라는 여린 동물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하면 돼. 너의 절망을 말해봐. 그럼 나의 절망도 말해주지. 그러는 사이에도 세상은 돌아가지. 그러는 사이에도 태양과 투명한 조약돌 같은 비가 풍경을 가로질러 지나가지. 초원들과 울창한 나무들, 산들과 강들 위로. 그러는 동안에도 기러기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높이 날아 다시 집으로 향하지.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너의 상상에 맡겨져 있지. 저 기러기들처럼 거칠고 흥겨운 소리로 너에게 소리치지. 세상 만물이 이룬 가족 안에 네가 있음을 거듭거듭 알려주지. 메리 올리버는 미국 시인이다. 예술가들의 천국이라는 프로빈스타운에서 살며 날마다 숲과 바닷가를 거닐었고 고통과 불안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많은 시를 썼다. 기러기를 처음 읽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듯했다. 좋은 시를 발견할 때마다 그랬다.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응원하는 듯했다. 우리 앞에는 1000개의 벼랑이 있고 1000개의 벼랑을 넘으려면 1000개의 희망이 필요할 테다. 하지만 시는 현실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 시는 그토록 무용하지만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착하지 않아도 돼 라는 첫 구절은 강렬하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 진부한 도덕에 맞서는 저항정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사막을 무릎으로 기어가며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준다면 살아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거다. 젊었을 때 나는 벽에게 절망을 토로했다. 벽은 위로도 격려도 건네지 않은 채 단단한 침묵만을 보여주었다. 내가 불행했던 것은
내 절망을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탓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다가와서 너의 절망을 말해봐. 그럼 나의 절망도 말해주지 라고 말해준다면 나는 더 이상 패배감 속에서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테다. 내 안에 있는 소규모의 절망들을 모조리 새로 만들어 멀리 날려보냈을 테니까. 내가 제일 예뻤을 때 이바라기 놀이코. 내가 제일 예뻤을 때 거리마다 와르르 무너지고 엉뚱한 곳에서 푸른 하늘 같은 게 보이곤 했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숱하게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나는 멋부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누구도 정다운 선물을 주지는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리밖엔 알지 못했고 서늘한 눈길만을 남긴 채 죄다 떠나버렸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내 머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내 마음은 꽉 막혔으며 손발만이 짙은 갈색으로 빛났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에 졌다. 그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비굴한 거리를 마구 걸었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라디오에선 재즈가 흘러나왔다. 금연 약속을 깨뜨렸을 때처럼 비틀거리면서 나는 이국의 달콤한 음악을 탐했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나는 몹시도 불행했고 나는 몹시도 모자란 사람. 나는 무척이나 쓸쓸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되도록 오래오래 살자고. 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기로. 나이 먹어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루오 영감님처럼 말이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언제였던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무도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일러준 적이 없었던 탓이다. 슬프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 나는 젊지 않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갔다. 진실을 말하자면 다가오는 미래는 어둡고 괴로우며 오직 지나간 시절만이 아름답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일본 시인이다. 1926년에 태어났으니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에 열을 올릴 때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을 테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는 찬란한 시절을 전쟁의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다. 전쟁통에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고 거리는 폭격으로 폐허로 변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패전국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나락으로 떨어졌다. 패전국 소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를 탐했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에 누구도 노리코에게 아름답다거나 다정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혼자 아름다운 그림을 남긴 프랑스의 루오 영감님을 가슴에 품었을 뿐이다. 노리코는 한국어와 윤동주 시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전쟁의 불행에 빠뜨린 일본 제국주의 시민이라는 걸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한 최초의 일본 시인이다. 병원.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윤동주 시인 자신도 이 시를 아꼈던 것 같다. 어느 글에선가 병원을 제 첫 시집의 제목으로 점찍었다는 얘기를 언급했다. 애석하게도 그토록 고대하던 첫 시집은 죽은 뒤에야 나올 수 있었다. 병원을 처음 읽었을 때의 기분이 떠오른다. 병원 뒤뜰, 살구나무 그늘, 젊은 여자, 흰옷 아래로 드러낸 하얀 다리. 이런 창백한 이미지들의 연쇄 속에서 청년의 순수한 에로티시즘을 얼핏 드러낸다. 시를 읽는 내내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그것은 고작해야 20을 갓 넘긴 젊은 시인이 쓴 시에 피로감과 병의 그림자가 짙었기 때문이다. 어쩐 일인지 젊은 시인은 아픔을 오래 참았다고 고백한다. 병원이란 아픈 사람의 공간이다. 병원 뒤뜰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창백한 안색의 젊은 여자를 지나쳐 늙은 의사를 만난다.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아픈데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가 청년 지식인이 앓는 병의 정체이다. 이 병은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데 따른 중압에서 오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테다. 그리고 청년은 젊은 여자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그머니 살구나무 그늘이 드리운 자리에 가만히 누워보는 것이다.
장석주. 귀 떨어진 개다리 소반 위에 밥 한 그릇 받아놓고 생각한다.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살려고 먹는다면 왜 사는가? 한 그릇에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밥 한 그릇의 사슬에 매달려 있는 목숨. 나는 굽히고 싶지 않은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짓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잡고 싶지 않은 손을 잡고 정작 해야 할 말을 숨겼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으며 잡고 싶은 손을 잡지 못했다. 나는 왜 밥을 먹는가? 오늘 다시 생각하며 내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약속과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또는 목구멍 속에 가두고 그 대가로 받았던 몇 번의 끼니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나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밥 한 그릇에 나를 팔지 않기 위하여. (1981년에) 출간한 시집 완전주의자의 꿈에 실린 시다. 밥은 20대 중반 내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로 생계를 꾸리는 일의 엄중함에 한껏 예민해진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 시를 쓸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며 마주한 삶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다. 호구지책을 위해 몸을 갈아 넣어야만 했으니 자주 지쳤다. 은화 몇냥의 유혹에 넘어가 예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닮아서는 안 되는 반면 교사였다. 밥 한 그릇 앞에서 느꼈던 고뇌와 수치심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 내 젊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순진하고 치열했는가를 알게 한다. 밥은 생물학적 필요에 모든 것을 함축한다. 사람들은 밥을 위해 취직을 하고 노동을 한다. 밥을 구하는 과정에서 굴욕을 당하거나 흉중에 뜨거운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괴로워하기도 할 테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밥으로 인해 존재가 누추해지거나 너덜너덜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한 그릇에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라는 시구는 통렬한 자기 반성을 뚫고 나온다. 그 시절 나는 밥 한 그릇이 내 입까지 오는 과정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꽤 깐깐하게 따졌던 모양이다. 결혼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삶을 갈라놓을 때에도 그대들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공중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그대들의 혼과 혼이 두 언덕 사이에서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음식을 주되 한쪽의 음식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되 때로는 홀로 있기도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연주할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의 마음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마음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가 없나니. 질풍노도의 시기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즐겨 읽었다. 이 시집에는 아무 모호함도 허튼 프로파간다도 일체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삶의 지혜뿐. 무지몽매함 속에서 인생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때 이 지혜에 기댔던 것이다. 옛날에 나그네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가늠했듯이 어쩌면 이 시집은 내 삶의 이정표이자 나침반 노릇을 했던 걸까.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반문화의 물결을 타고 예언자는 성경만큼 널리 읽혔다. 지브라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레바논에서 양치기이자 술주정뱅이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12세 때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2년 뒤 레바논으로 돌아와 프랑스어와 모국어로 공부를 했다. 5년 만에 미국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만 잇따른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맞닥뜨린다. 슬픔과 고통에 피난처이던 누이 동생, 형, 어머니가 차례로 병사한 것이다. 레바논 산맥과 삼나무들이 품은 신성과 히아신스와 백합과 수선화의 향기로 그득한 이 시집을 읽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지브란의 나이 40살에 미국 크노프 출판사에서 예언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피에 적신 책이고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절규이다라는 평가와 찬사가 잇따른다. 그는 젊은 시절엔 파리에서 화가들과 어울리며 그림을 그리며 시를 쓰고 평생 독신을 유지했다. 뉴욕 그리니치에서 외부 출입도 하지 않은 채 은둔해서 살다가 1931년 4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대숲 아래서 나태주.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서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 슬픈 등피에는 네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두기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서녁 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도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 안개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림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헹구는 달림만이 내 차지다. 한떨기 이슬처럼 빛나는 서정시다. 산골 외딴집 그슬린 등피 안에서 주황빛 불꽃이 고즈넉하게 타오르고 그 아래에서 청년은 사랑하는 이에게 보고 싶다고 한자 꾹꾹 눌러 편지를 쓴다. 편지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잠든 청년은 꿈속에서 운다. 이튿날 잠 깬 청년의 눈두덩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밤늦게 소나기가 후두둑 다녀가고 산골은 실비단 안개에 감싸인다. 그러거나 말거나 실바람에 대숲이 사운거리는 풍경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다. 대숲 아래서는 조촐한 산골 생활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의 참된 생각으로 가득 찬 시다. 달빛, 대숲, 밤안개, 달림, 우물이 어우러진 시를 읽으면서 나 역시 참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디 한 군데 삿된 생각이 스며들지 않는 시, 한 점 오욕이나 티끌도 묻히지 않은 시. 이런 무욕한 시는 순수하게 산 이만 쓸 수 있다. 읽고 나면 머리를 찬물로 헹군 듯 맑아지는 시. 삶의 올바름으로 이끄는 시다. 이게 좋은 시가 아니라면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 20살 무렵 이 시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좋은 시란 좋은 삶에서 나온다는 걸 벼락같이 깨달은 탓이다. 나태주 시인이 젊은 시절에 대숲 아래서를 신춘문예 공모에 제출해서 당선한 것은 1973년이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며 경애하는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외롭게 습작에 몰두하던 중 그 어렵다는 신춘문예를 뚫고 시인이라는 향기로운 관을 쓴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박목월 시인이다. 그런 까닭에 나태주 시인은 박목월 시인을 평생 스승으로 섬겼다.